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노인복지의 종류를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소득 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보장, 주택 보장, 또 노인복지 서비스와 경로 우대 제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소득 보장 제도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인데 국민 개개인에게 최소한도의 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다 이렇게 의미를 지을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 경로연금이나 또 퇴직금 제도, 또 우대제도, 세제 감면, 또 노인 취업 알선센터, 또 노인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이 다수 있겠고요. 의료 보장 제도는 말 그대로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의 요인으로 생활상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주는 그 사회적 노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의료보험제도라든가 그 기초생활보장,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노인 건강진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주택보장제도는 그 안락한 일상생활을 좀 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유료나 또 무료 또 실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요양원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노인 복지주택이나 유료 노인 복지주택, 뭐 노인의 집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인 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비화폐적 서비스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가정에다 파견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가 있고 또 주간보호 서비스, 또 단기보호 서비스, 또 노인복지 상담원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우대 제도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에요. 공공과 민영의 그 일상생활 편의시설, 또 이것들을 이용하는데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철도나 항공기, 또 선박 운임의 할인, 또 교통수단들, 또 수도권 전철, 뭐 고궁, 또 국립박물관 이런 걸 관람하실 때 또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노인 문제의 핵심은 그 빈곤이나 질병, 고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또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100세 시대라는 그 사회적 인식은 시민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물론 이제 사보험도 이미 오래전부터 100세 시대에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건 이제 국민들의 현재 상태의 시민 의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또 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노인 연령의 기준은 몇 살인가라고 물었을 때 70세에서 7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연령 기준 정책을 상향 조정하면서 정책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그 선진 국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의 그 상향 조정에 대한 그 사회적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노년학회는 그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일본 노년학회도 그 단계별로 3등분해서 일본은 그 단계적으로 하는 걸 상당히 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에서 74세를 준고령자, 또 75세에서 89세를 고령자, 또 90세 이상 노인을 초고령자로 이제 구분하자고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사회 보장의 수급이라는 그 중요한 요소와 연동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의 그 상향 조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보면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뭐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그 기초연금 같은 기준 연간 3조 원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그 감소 속도를 늦춘다. 70세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그 14세에서 69세 사이 네. 여기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생산력이나 경쟁력 입장에서 좀 더 나은 그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셋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차별 인식이 개선된다. 우리가 노인에 대한 그 인식이 그리 썩 긍정적이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그 노인의 어떤 생산적인 역할과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적 차별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선호하는 바는 정책 방향도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혜택을 한번 주게 되면 이걸 다시 회수하기는 상당히 반발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택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이 지금부터 이제 상향됐을 때 기존의 노인들이 받던 혜택들도 이제 달라져야 되고 좀 더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혹은 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경 사무처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좀 발표에 앞서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좀 안 드린 게 있는데 교수께서 혹시 뭐 이런 것들 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잠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손 회장님의 의견에 좀 덧붙이자면 네. 그 반대하는 측면,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측면의 얘기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상향 조정은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그 선진국들이 일반적인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공적 이전 소득 구성비가 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60%의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공적연금의 그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는 11%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은 올리지 않아도 상향 조정 안 해도 지금 삶도 노인들이 상당히 팍팍한데 만약에 상향 조정된다면 이 빈곤 그 분포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이 미리 조성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하다라는 그 학자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찌 됐거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흐름은 뭐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 우대제도 개선 TF팀을 이제 구성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여러 또 사업에 관련된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2008년 1월에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수급자로 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65세로 해서 수급 연령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보면 국민연금 설계 시에도 40년을 붓고 또 퇴직한 이후에 그 봉급에 해당하는 70% 정도를 받는 걸로 처음에 설계됐는데 이것도 어떤 사정,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0년을 불입하고 35% 수준에서 맞춰서 지급했던 아마 그런 맥락과 좀 이렇게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세 줄 때는 아마 좀 더 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네.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7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됐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9월부터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었죠. 그래서 19년 4월부터는 20% 노인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2021년 4월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까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그 기초연금 재정이 중앙정부와 그 지방정부 모두 합하면 15조 원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노소득을
보장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기초연금을 4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제 힘이 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연금 수급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는 어떤 또 이견이 크게 없으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고민을 상당히 여러 토론을 거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유성곤 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노인 학대의 신고자를 보면 그 경찰관 등 관련 기관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학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 거는 사실 7.5%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만큼 본인이 신고하는 이유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심각한 것은 그 재학대 발생률이 9.4%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노노학대가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 물론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노노학대가 전체 학대의 36.2%를 차지하는데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71.9%로 가장 많았고요. 또 친아들이 또 학대하는 경우 일반적인 학대에서 상당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 학대 건수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뭔가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그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또 확충과 또 신고 의무자도 확대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네. 그동안 묻혀있던 그런 건수들이 이렇게 신고를 함으로써 오픈돼서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유 교수께서 네네. 얘기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그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발의를 했는데요. 잠깐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제한 이유는 그 현행법에서는 그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이나 치료 등을 공고사항으로 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이 노인 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 보면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하여금 그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노인 학대 행위자의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강제 사항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공고 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의무 사항으로 변경됨으로 좀 더 강화한 거죠, 법을. 그리고 노인 신고자 의무자 범위도 이제 그 확대를 시켰고요. 그 잠깐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노인 학대 행위자로 하여금 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장이 제공하는 상담이나 교육이나 그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강제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하여금 그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해서 법률 구조 법인에 대한 그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 마지막은 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 학대의 사후 관리를 위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그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노인 학대가 없는 사회 지향을 위한 아주 그 건전한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